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채권자하고 채무자의 그 가불관계가요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한꺼번에 던지잖아요. 같이 죽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대규모로 던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하겠죠. 해봐. 가만 안 놔둘게. 이 얘기거든. 너네만 털릴 걸.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들어와 버리면 중국이 국채 던지는 거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무역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면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1차 협상하러 갔는데 트럼프가 딱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의외로. 근데 저는 트럼프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란 게 협상에서 일본이 대미 무역 국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 제로로 만들어. 이 얘기를 합니다. 글쎄. 와, 진짜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그 말은 그만큼 또 뭘 사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날 잡으셨네 오늘. 우리 시장 왜 이러지? 지금 장 마칠 때까지는 그럭저럭 괜찮고 연휴 좀 여유롭게 즐길까 했는데. 아니 저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저 사실 저하고 이게 바꾸고 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이제 20년 전이 2005년도잖아요. 예. 2005년도 되게 그때 기억이 나요. 2005년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요맘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 총재 그때 당시에 박승 총재님이었거든요. 예. 외환보유고에 달러 말고 다른 걸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환율이 한번 수직으로 하락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도 7월 22일 날 뭐가 있었냐면 위안화 절상 발표예요. 그러니까 관리 변동 환율제로 전환을 하거든요. 05년도 7월 22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 이제 목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실 그때 NH 계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제 제 소장님 자료도 많이 보고 이제 참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날은 사실 소장님께서 앉아 계시고 제가 진행해야 되는데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도 지금 보니까 우리 오 단장님 여기저기 이제 채널에서 최근에 이 4월에 이 정신없는 장세 네네. 여러 가지 이제 해설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인포믹스 라이브 요 1시간 동안 또 한번 4월에 그 변동성 컸던 장도 지나고 했으니까 한번 살살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요거 지금 왜 4월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4월 1일 날 관세 때리고 처음에는 좀 의연한 척 했으나 뭐 한 4월 7일 9일 그 무렵까지 완전 주식 빠지고 국채 수익률 급등하고 달러도 급락하고 해서 그때 이제 셀 아메리카 얘기 나오고 트리플 약세 얘기 나오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점 그 소위 말하는 트리플 약세 그리고 미국 국채 미국 달러 박살난다 할 때 그 상황 한번 조금 복귀해 볼까요? 네, 이제 그 복귀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미국이 너무 많은 국가들한테 관세를 때렸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범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관세를 때리면서 되게 힘들게 만들었던 상대 국가들 185개국 관세 때렸는데 그 국가들이 모두 다 채권자라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채권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자한테는 잘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만약에 친구한테 돈 빌리면 그 친구한테 존댓말 쓰고 싶고 되게 공손해져야 되는데 채권자한테 너무 한꺼번에 확 너무 이제 괴롭히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채권자 중에서 큰 채권자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한테는 245%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245%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이 반대로 125% 관세를 때렸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245 대 125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중국한테. 아니 왜 245로 안 때리냐 그랬더니 중국 얘기가 아니 125나 245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관세율이 60, 70%가 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교역은 의미가 없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반토막을 내고 들어와도 가격이 덤핑으로 들어와도 관세로 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제 저는 그건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러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을 offset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상쇄라는 표현을 써요. 오프셋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시장이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그걸 갖다 옵셋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2015년도 장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이거 위안화 절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그렇고 16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미중 무역 전쟁 1기를 할 때도 사실은 미국이 관세를 때릴 때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대응을 했거든요. 딱 그만큼 절하하면서 이제 버티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위안화 절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위안화를 절하하면 245% 관세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폭력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할 수밖에 없거든요. 와 그러면 만약 위안화가 막 8위안, 9위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진짜 제 생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 중국한테 5% 10% 관세를 확 때리고 들어왔었던 2019년도 8월에 예. 이제 그때 당시 중국한테 뭘 건드리냐면 환율 조작국까지 걸고 들어왔거든요. 미국이. 그때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확 빼버리면서 그때 진짜 간만에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요. 그때 이제 금융시장이 막 되게 크게 흔들렸었거든요. 예. 그게 아마 19년도 8월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안화가 7위안 좀 넘은 것 같고도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는데 그때 포치 그러면서.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형태로 만약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하가 된다? 그럼 이건 이제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중국이 이제 중국 당국이 나온 게 뭐냐면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해요.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중국 당국에서. 이런 건 되게 저도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위안화가 만약에 아니라면 또 뭐가 있을까?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는데 중국은 미국의 국채 보유자, 채권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 국채를 지금 세계 2위거든요. 보유량으로는.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곳을 통해서 산 것까지 보면은 일본이 1위고 중국이 2위인데 이제 유럽을 통해서 산 것까지 하면 어쩌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중국이랑 일본이라는 굉장히 큰 주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럼 1대 주주, 2대 주주인데 이제 이때 또 소문이 하나 돈 게 뭐냐면은 일본의 연기금들 일부가요, 미국 국채를 조금 팔았나 봐요. 금리가 너무 세게 뛰니까 아마 포지션을 좀 풀어버렸던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일부 이제 국채를 팔았는데 이러면 중국의 국채를 던질 수도 있고 일본도 국채를 던질 수 있다. 그러면 1, 2위가 한꺼번에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앞으로 잠깐만 가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국채 시장이 유동성이 되게 얇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얇다기보다는 유동성이 되게 옛날하고는 성격이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는 연준이 많이 샀고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미국 시중은행이 많이 샀는데 예. 연준은 이제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오히려 양적 긴축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지금 특히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미국 시중은행은 SVB 사태 이후에 장기채를 담는 걸 되게 걱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셋이 많이 안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호랑이가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이라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게 헤지펀드하고 개인 투자자입니다. 네. 특히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방법이 레버리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10,000가 있으면 이 $10,000로 미국 국채 10년짜리를 사고 그 다음에 그 $10,000짜리 미국 국채를 담보로 $9,000 대출을 빼고 그걸로 또 미국 국채 사고 또 대출 8,000 빼고 이게 오케이. 계속 하니까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로 그 국채 현물을 한꺼번에 확 사고 들어가잖아요. 예. 물론 반대편에서 선물로 다 해지를 하는 게 베이시스 트레이딩이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굉장히 많은 선물 포지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현물 포지션으로 국채를 사고 들어가니까 수많은 그 헤지 펀드들이 한꺼번에 이제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국채 시장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금리가 확 내려옵니다. 아시겠지만은 관세 때린 직후에는요 시장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미국 경기 침체 온다. 위험자산 무너지고 안전자산 선호다 해가지고 안전자산 선호니까 이제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금리가 확 내려가니까요. 그때 3.9까지 빠졌거든요. 10년 맞아요. 국채금리가. 관세 때리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야 저거 그러면 지금 안전자산 선호니까 국채금리 더 내려간다. 경기 침체 온다. 막 딱 이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헤지펀드들이 포지션을 밑으로 잡았겠죠. 금리 내려가는 쪽으로. 그럼 레버리지 잔뜩 일으켜서 확 내리찍는데 반대편에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1대 주주, 2대 주주, 일본하고 중국이 판대 이 소식이 들린 거죠. 그럼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면 포지션을 반대로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산 거, 또 그걸 대출 받아 샀으니까 대출을 갖고 빨리 정리하고, 대출을 갖고 정리하고, 대출 갖고 정리하고, 이거 반대로 포지션을 언와인딩을 하는 거잖아요. 되감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금리가 확 하고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급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보니까 갑자기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일본도 조금 팔았다고 하고 중국은 오프셋 얘기하고 이러니까 야 이거 미국 국채 다 던진다. 끝장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외신 어디였는데 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채권자들한테 너무 예의가 없게 행동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던지면 이제 끝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인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저도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예.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미국 국채 투자해도 되냐? 이거 불안한 거 아니냐? 예. 위험하다. 예.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이제 예.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게 되게 오묘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님께서 저한테 예. 1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막 뭐라고 하실 거지 않습니까? 막 뭐라고 하면서 너 인생 똑바로 살아. 막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안 갚으면 손절. 오케이, 뭐 저런 놈 처음 봤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1,000억을 1조를 빌려주신 거예요. 1조를 예를 들어 빌려주셨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소장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러는 거죠. 저 힘들어요.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걱정이 엄청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난 저 아파요 이러면. 왜냐면 1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조가 날아가면 100만 원을 떼이는 거하고 1조 떼이는 건 다르죠. 1조가 떼이면 채권자가 같이 죽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채권자가 찾아가죠. 괜찮냐고. 괜찮냐. 예, 힘내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보약 지어주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 그럼 채권자하고 채무자의 그 지위가요, 가불관계가요 바뀌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국가들이 미국한테 이제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국가들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거죠. 미국한테. 40년째 채권자로서 너무 많은 미국 국채를 쌓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한꺼번에 던지잖아요. 예. 그럼 한꺼번에 녹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같이 죽는데? 같이 죽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죽을 뿐만 아니라 만약 미국 국채 금리가 뛰면서 미국의 소비 시장이 얼어붙어 버리면 일단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가 다 녹아버리는 데다가 미국 수출도 안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소비를 하는 게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국가들한테도 좋을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일본부터 딱 입장을 갖다 딱 정하고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와 볼게요. 예,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4월 12일 날 그 미국 국채 시장부터 시작해서 트리플 약세 나오고 셀 아메리카 난리도 났었거든요. 예. 그 다음 날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 일본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분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미국 국채 안 팔게요 이거죠. 지금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 국채 보유분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요 밑에 보시면 빨간 거 좀만 읽어볼게요. 예.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은 대규모 국채 보유고를 활용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관세 낮춰줘 아니면 너네 국채 다 던질 거야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짓 하지 않겠다 동맹국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또 하나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노데라 의장은 엔화 강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대요. 근데 이제 엔화 강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럼 엔화 강세가 되면은 일본의 수출이 어려워지잖아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통화 약세로 인해서 가계 생활비가 상승하고 있대요. 이제 엔약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올라오니까 이걸 잡아야 되죠. 네. 근데 엔화가 만약 강세로 가면은 일본의 수출이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거죠. 기술력이 높아지면은 엔화 강세가 돼도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엔화 강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엔화 약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요구,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약세죠. 보면은 오노데라 의장은 엔화 강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건 뒤집으면 오노데라 의장은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환율은 상대 가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기사에서는요.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미국채 안 팔아요 이 얘기고요. 두 번째 기사에서는 달러 약세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양귀가 콕콕 박히는 너무 좋은 반가운 소식이죠.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냐면 어차피 던지지 못할 거니까 어차피 던지지 못할 거면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미국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면 조금이라도 협상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계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찍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못 판다고 가정하면 던지더라도 중국 혼자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럼 중국이 던졌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빨간 것만 읽을게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 달러가 쏟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달러로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 달러로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미국 국채 말고는 그 많은 달러를 담을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럼 뭔가 다른 걸 하려면 위안화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많은 달러를 팔고 그 많은 위안화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위안화가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강세가 되겠죠. 그래서 거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 위안화를 사야 할 것이고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것. 하지만 중국은 정반대로 행동해왔다. 미국 국채 매각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요. 지금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잖아요. 답이 없을 겁니다. 수출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겠죠. 어차피 지금 성장률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힘들고 내수 간신히 부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위안화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위안화가 뭐 5.5위안 이렇게 막 엄청난 절상이 되면
중국이 버텨내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국채 무기화를 하는 데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대요. 뭐라고 하냐면 베센트 장관은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거나 해외의 경쟁국이 그러니까 중국이겠죠. 미국 국채 시장을 무기화해서 불안 조장을 시도한다면 막 던진다고 협박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무부하고 연준은 같이 코어를 해가지고 협력해서 무언가를 할 것. 우리는 막대한 수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대규모로 던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하겠죠. 예. 그럼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채를 막 던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뛰어야 되는데 연준이 발권력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국채를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안 파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연준이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국채를 다 뺏기겠죠. 예. 다 팔고 그러면 이제 달러 현찰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찰 달러를 갖다 어디 담을 데가 없으니까 또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야겠죠. 위안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럼 국채는 다 사라져 버리고 위안화 강세로 생각할 가버리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뭐 그 국채 팔아서 생긴 달러 가지고 예. 유로 사서 독일 국채를 사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소장님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유로를 사거나 엔화를 사거나 만약 사잖아요. 사실 그 물량 자체가 미국만큼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얘네들 유로라든지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가 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유로하고 엔이 강세로 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눌려버리잖아요. 네. 그 위안화한테도 또 압박으로 들어와요. 그래요, 맞아요. 그 위안화가 또 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어떻게 가든지 간에 중국이 이 위안화 절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거죠. 결국엔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 그만큼 큰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 게 이 달러를 담을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릇이. 그러니까 이 달러를 담을 그릇, 그 미국 국채라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엔화로 담고 유로로 담고 금으로 담고 이러니까 최근에 보면 셀 아메리카 때 이제 엔화 뛰고 유로 뛰고 뭐 금 뛰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던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미국이 요 딱 이 기사만 딱 보시면 느낌이 그거죠. 해봐. 가만 안 놔둘게. 이 얘기거든. 너네만 털릴 걸.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경고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형 아직 안 죽었다. 예, 그렇죠. 뭐 이거지. 예.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들어와 버리면 중국이 국채 던지는 거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중국이 포위가 돼 버리는 형상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도 만약에 연준이 들어와 버린다고 하면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준이 결국엔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건 맞지만 국채 시장이 무너지는 거는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성장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이지만 예. 플러스로 정말 위험할 때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뛰어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우리도 있고 재무부도 움직일 거고 연준도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을 갖다가 유도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게 실제로 이제 상당 부분 워킹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시장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네네. 여기 아까 보여주신 그 기사를 하고 네. 약간 상충되는 기사가 오늘 하나 나왔어요. 네네. 왜 이거 일본 네. 재무상 네네. 가토 가스노부. 예. 예, 이 양반이 지금 무슨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네.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진 것은 사실이고 협상 카드가 될 것은 모두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협상 카드로 존재한다. 요거는 아까 설명하신 거랑 다르게 일본 재무상은 아니 요즘 보면 좀 일본 미국도 그렇고 미국 중국 사이에 뭐 우린 시진핑이 먼저 전화 왔어. 뭐 아니 우리 그런 적 없어 이러고 뭐 좀 유치한데. 요것도 지금 일본 재무상의 발언을 보면은 네네.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네. 우리 이거 팔 수 있는 거야. 네네. 여차하면 약간 네네. 슬쩍 한번 운을 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기사를 하나 좀 말씀하신 그 기사를 좀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5월 2일 날 어제거든요. 네. 오늘 아침이네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일본 재무상이 미국 국채 보유 무역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일본 재무상은요. 일본이 보유한 막대한 미국 국채가 저거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연합일보 기사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혀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왔던 거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4월 달에 그 4월 말에요.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1차 협상을 할 때 일본에서 그 얘기가 돌았어요. 일본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케이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 약세가 좋고 엔화는 강세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다고 네. 뉴스가 났다가 사실 무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BOJ가 통화정책 금융정책위원회를 했거든요. 예. 금리를 동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금리 인상 시기가 유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역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7월 정도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유동적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렇죠. 금리 인상이 약간 불안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미국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엔화 강세가 아니라 되려 엔화 약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독특한 게 원달러만 빠진 게 아니에요. 원엔을 보시잖아요. 1020원까지 올랐던 게 오늘 970원, 96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960원대. 예, 엔화가 확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보시면 DXY는 달러 인덱스잖아요. 예. 달러 인덱스에서 엔화가 빠져버려가지고 엔화가 그렇게 세지 못하니까 달러 인덱스는 아주 많이 안 빠졌는데 원달러가 크게 빠진 겁니다. 그래요. 위안화하고 원달러가. 아.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맨 위에 뭐라고 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뭐 국채 보유 가지고 이제 무역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노데라 의장이 그렇게 이제 깃발 꽂고 들어와 줬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면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1차 협상하러 갔는데 트럼프가 딱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의외로. 그래요, 근데 저는 트럼프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란 게 협상에서 예.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예. 이거죠. 얘기하는 게 딱 그거예요. 딱 한마디가 일본이 예.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 제로로 만들어. 이 얘기를 합니다. 글쎄. 와, 그거 진짜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제 제가 학원 차렸는데 학부모가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필요 없고 수능 만점 만들어. 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다 필요 없고 알아서 만들어 와 이거잖아요. 수능 만점 글쎄요. 만들 안을 가져와라 이 얘기거든요. 이러면 학원 못 하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협상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협상이 아니고 네. 일방적인 무슨 뭐 통보기도 하고 아니 그 말은 예. 너가 일본 보고 하는 얘기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팔아먹어서 이만큼 흑자를 냈는데 예. 그거 갖다가 흑자를 제로 만드는 얘기는 그만큼 또 뭘 사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이제 뒤에서 이어지게 될 텐데, 그건 조금만 뒤에 있다 말씀드리고, 네네.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게요. 예. 엔화 강세를 이제 사실 달러 얘기를 하면서 약세. 달러 약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 같아요.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엔화 강세를 받아들이고 달러 약세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일본은 미국 국채를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사려면 먼저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규모로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니까 달러가 엔화 대비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를 사시는데 달러를 사시면서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엔화 약세 만들려고. 엔화 강세 만들고 달러 약세 만들려고. 달러를 강세로 만들면서 약세를 만들려는 이중의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미국 국채 시장에 돈을 갖다가 유동성을 제공하라는 얘기하고 함께 엔화 약세를 만들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다 팔겠다 이런 협박보다는요. 그러니까 실제 오늘 그래서 국채 시장 한번 봤는데 미국 국채 시장은 크게 이 기사에 네. 요동을 치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제 생각엔 그거 같아요. 엔화가 쉽사리 강세 전환되지 이제 엔화가 쉽사리 그렇게 이제 바뀌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면서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담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 정도는 좀 보여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네. 다른 것들보다도 4월 28일 날 얘기한 게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 강세 달러 약세가 좋다. 이 얘기가 되게 비슷한 게 언제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2018년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요. 그때 미국의 재무장관이 문우신이었거든요. 네네. 다보스 포럼에서 달러 약세가 너무 좋은 거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 엔화 강세다. 이 생각을 하면 엔화에 이제 헤지펀드 같은 투기 세력이 붙으면 엔 강세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방향이 이런 심리가 강해졌을 때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라든지 일본 재무상도 만약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은 엔화 강세가 되게 빨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때는 한 번 정도 반대로 꺾어줄 필요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약간 다른 잡음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엔화 절상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좀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네. 여기서 네. 그동안에 미국채
이게 미국채 수익률하고 네네. 뉴욕 증시하고의 상관관계가 그때그때 조금 달랐잖아요. 네네. 어떨 때는 주가 오르면서 주가 오르면서 금리 같이 오르기도 하고 같이 빠지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 요 이제 미 국채 시장 발 증시 불안 요인은 조금 그러면 잦아들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미국 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채가 불안하니까 주가가 하락했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예. 미국이 미국 자체가 불안하니까 주식 채권 다 던지는 거죠. 다 던지는 상황. 그러니까 채권을 던져서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을 다 던지고 그런 다음에 받은 달러를 팔고 나가는 거거든요. 글쎄. 근데 일단 셀 아메리카에 예. 대한 두려움 자체가 채권 시장에서부터 가장 큰 시장이 국채 시장이잖아요. 네, 예. 국채 시장에서부터 안정이 되니까 셀 아메리카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주식 시장도 조금은 좀 힘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채권 시장하고 좀 달리 네. 이제 기대를 머금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관세 협상이 예. 생각보다는 잘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잠깐 보시면 이 주식 시장은 여태까지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 죄송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때리잖아요. 관세를 때리니까 금융시장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보통 여태까지는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두 가지 풋이 나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연준 풋이 들어왔어요. 결국에 양쪽 완화나 금리 인하로 버텨준 거고 참고로 작년도 9월 달에는 미국 경기 침체로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연준 풋으로 50bp 금리 인하하면서 들어와 줬거든요. 그래요? 연준이. 예. 선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준이 못 들어온 경우에는 재무부가 들어와 줬어요. 언제 그랬냐면 22년도 10월 달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되게 높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인상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상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재무부에서 그때 당시 바이든 행정부였는데 경기가 미국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을 엄청 늘리면서 재정 지출로 자산 시장을 갖다가 버텨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관세로 흔들린 시장을 연준 풋과 재무부 풋으로 결국엔 메워준 건데 지금은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 스탠스는요. 재무부 풋이 나오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돈 풀어가지고 특히 재정을 풀어가지고 주식시장 부양하는 거에는 완전히 선을 긋는 것 같고요.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파월 의장이 많은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죠.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준 풋, 재무부 풋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관세 때려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는데 이쪽 양쪽 풋이 하나도 못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경기 좋으면 주가 오르고 경기 나빠지면 연준 풋, 재무부 풋 들어오니까 오르고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는 건데 이제는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면 이 둘이 풋이 작용을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고 근데 대신에 이게 워킹을 안 하니까 트럼프가 움직이는 거죠. 베센트하고 러트닉하고 나바로가 나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지고 트럼프한테 제언을 하잖아요. 국채 시장 흔들리니까 지금 90일 유예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관세로 흔들린 걸 갖다가 어떤 풋으로도 막아주지 못하니까 관세 정책에서부터 이걸 갖다가 완화시키는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90일 유예를 시켜주니까 시장이 안 거예요. 그럼 그렇지. 역시. 그럼 이제 뭐냐면 이것도 바이더 딥의 기회죠. 밀리면 사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뭘 기대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관세가 경기를 망가뜨리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트럼프는 결국에는 자산 시장을 갖다가 케어해 줄 생각이 있는 거야.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랑 협상한다. 이런 얘기하면 막 난리 나고. 그다음에 지금 몇 개국이 지금 협상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또 시장이 확 박수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협상할까? 이러니까 이제 또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 베센트 재무장관도 제 생각에는 2단 분리 로켓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90일 내에 협상하는 건 불가능해. 그 네. 많은 국가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선적으로 원론적인 협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디테일은 나중에 협상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론적인 협상은 뭐냐면 협상 시작했어요. 전향적으로 좋은 얘기 할게요. 이 정도도 원론적인 협상이 될 수 있거든요. 90일 내에 다른 국가들하고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려면 하죠. 그럼 시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낙관적인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한테 그 뉴스는 되게 흥겹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연준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양적 긴축을 할까? 그러니까 이거 테이퍼링을 하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시장이 막 테이퍼링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니까 연준이 그때 파월 의장이 꼼수를 어떻게 썼냐면 테이퍼링을 할지를 논의하는 걸 검토했다고. 그 말하는 거 되게 어려웠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분리 로켓을 써가지고요. 중간중간 이제 관세를 가지고 관세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여태까지 올라왔었던 상승에 대한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을 갖고서 그 뉴스를 갖다가 재료로 해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